살고 싶어라.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묻더니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해 주렴. 라라라라라라.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 보내는 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손을 잡아주렴.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다.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바빠져서 당신 사랑하니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니 이별만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있어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사랑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당신의 더 나은 카라이프를 위해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기아 렌터카의 빈틈없는 관리를 받아보세요. 스마트 카라이프 기아 렌터카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Alright 새로운 이 기분 좋은 느낌 그래 완벽한 이 지금 All that music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잖아 Everyday all day all that music 그때 그 시절 음악여행 낭만가요. 어느 날 나는 소리에 갑자기 털린 내 마음을 보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끼면서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어느 날만 낙엽질 소리에 갑자기 텅빈 내 마음을 보았지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랑을 내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 누런 달빛이 감싸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향긋한 그대의 머릿결만이 포근히 감싸주는 것. 그래야 안녕 이런 말을 말아요. 사랑의 눈빛만을 주세요. 이대로 영원히 내 사랑 간직하고 가.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 그대여 안녕 이란 말은 말아요. 사랑의 눈빛만을 주세요. 이대로 영원히 내 사랑 간직하고 가.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 어쩌면 처음 그땐 시간이 멈춘 듯이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가을에 서둘러온 초겨울 새벽녘에 반가운 눈처럼 그대는 내게로 다가왔죠.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싶은데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당심도 민심 따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지금 아무래도 장 기자님께서 해주신 얘기를 좀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평가가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요. 사실은 뭐 당을 깨고 나갔다 왔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권성동, 장제원 의원 다 똑같거든요. 예.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 사실 대선 경선 후보까지 뛰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마치 유승민 의원 투명인간 취급하고 전략적 무시 전략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이건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또 소수에 대한 좀 린치가 하는 거 아니냐. 내지 좀 파시즘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당의 태도는 지금 굉장히 저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김은혜 그 수석이죠. 당시 후보와의 경선은 5대5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였기 때문에 5대5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됐는데 이번에 당직선거는 7대3 내지는 9대1까지 그러니까 당신 비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 의원한테 상당히 불리한 국면인 것은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교통정리를 통해가지고 이제 후보군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한동훈 장관까지 안 불러들여도 이겨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후보군들이 다들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용산에서 뭐 개입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자리 주고 뭐 주고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땐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때는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더 이런 좀 반대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 저는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교통정리가 안 되면은 한동훈 장관을 저는 불러서라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확실한 필승카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면 결국은 한동훈 장관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게 구도의 문제죠. 구도가 네. 교통정리가 돼서 만약에 김기현 의원 정도 나와도 우리가 다 뭐 여러 가지 개파 만들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밀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면은 한동훈 장관 갈 필요가 없을 텐데 교통정리가 안 될 때, 안 되면 표가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불안하기 때문에 갈리더라도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를 아니, 그러니까 소환해야 어차피 되지 결선만 않을까. 사실 가면은 그래도 또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결선을 안 가버리고 과반이 넘어버리면은 이제 그때는 반대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 얘기하신 것 같고요. 3382번님께서 주신 질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윤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할 때 당대표 약속했다는 얘기도 사실 많았잖아요. 윤 대통령의 마음이 변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뭐 당대표를 약속했다는 거는 뭐 정확히 나온 건 사실 없습니다만 그렇죠. 당연히 없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의 생각도 좀 듣고 싶네요. 근데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그 왕성한 활동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당원들과의 그런 접촉면을 좀 늘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 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보수정당 내부에서 일단은 좀 우리 식구다라는 느낌을 잘 못 갖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좀 쌓아온 라포 같은 게 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이제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좀 선거를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좀 이미지가 많이 소진된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이하게 가더라도 그렇게 지금 당권을 쥐어잡을 만큼의 그런 활약을 많이 보여주시지는 못한 것 같아서 저는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장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캠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예.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경쟁력이 오히려 있다고 판단하고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윤심과 좀 다르게 그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굉장히 넓고 오래됐고
있고 뭔가 새로운 게 없고 뭐 이런데 한동훈 장관과 그리고 본인이 나서면 미래 비전을 가지고 논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친윤계나 그리고 반윤 이쪽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안철수 대표 스스로는 이번에 반드시 도전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내세우는 중도 전략이 전대에서도 상당히 먹힐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두 분 해주신 얘기를 좀 쭉 종합해 보면, 게다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오늘 멘트들을 들어보면, 일단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의 정치인들은 거의 이제 당권 도전을 선언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당권 도전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는 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 이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과연 친윤계 그리고 이 대통령실의 의견을 얼마나 국민의힘이 그대로 가느냐, 이런 지점일 텐데, 약간은 이제 세력화도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 모임 국민 공감에 71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대 개파 모임 같은데요. 일단 뭐 이게 정치적 모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뭐 고지고대로 믿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윤계 구심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두 분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 국민의힘 115명 가운데 71명이니까 최소한 60% 이상이 이제 그렇죠. 한 모임에 모인 거고요.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 70명씩 모여서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는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니고요. 명백한 친윤 모임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끼지 못한 분들은 상당한 소외감이 있을 것 같고, 거기 사실상 이제 전대 준비를 본격화하는 모임이 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사실 그 전에 이제 장재원 의원이 한번 시도를 했었다가, 네, 안 됐었죠. 약간 이게 조금 너무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우성동 대표가 반대했었죠. 예,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이게 안 되는데 결국은 이런 모임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이걸 모를 것이다, 이 의도를 어떻게 좀 얘기해도 통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통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도 정치행위 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게 어디 있으며, 공부한다고 하면 공부 과목은 정해놓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무슨 주제로 하나 봤더니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길을 묻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잘 못 지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파악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공부라는 거를 명목에 걸어놓고 결국은 세력화해가지고 그 세력이 한번 전당대회 때 힘을 해보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다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매우 부적절한 모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분과 함께 오늘 있었던 여러 뜨거운 현안들, 특히 이제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총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거 약간 너무 정치인사 같은 느낌도 살짝 들었습니다만은, 예, 3인칭 시사 시점 지금까지 장일선 기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아이돌과 지금도 사랑하는 아이돌들, 오늘 밤에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평일 오전 2시 새벽을 달리는 여기는 아이돌 스테이션, 저는 역장 김수지입니다. 야, 경서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이번엔 진짜 부럽지가 않아. 사실 매일 하는 네가 부러웠거든. 배 아팠거든. 근데 싱글벙글쇼 와서 신지가 하나 챙겨주니까 이젠 진짜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평일 오후 12시 20분, 주말 12시 10분. 이젠 서경석이 전혀 부럽지가 않은 이윤석 신지의 싱글 벙글 쇼. 요요 마이크 체크 1, 2, 3 투팍 비트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마님 도령망자 모두 여기 모여 시를 지금 지어. 우리 땅이든 동이든 중요하진 않아. 함께하고 있다는 것 뿐자가 아니니까. 궁금한 건 지금 여기 영진이 진행하면 손은 누가 켜고 있어 넌. 국내 최초 요빠지 DJ 요마와 점마 여러분과 함께해 2시 만세. 이 노래는 투팍
우리는 투바. 매일 오후 2시 5분 박진영 박영진의 2시 만세. 전국 친환경자랑 페트병 라벨 떼서 버려주라. 빈캔은 꼭 구겨서 버려주라. 주라 환경 생각해주라. 우리 모두 에코에코하게 친환경 실천합시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을,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바람만장한 정치의 시간. 이것이 정치다. 정치 프로파일링. 네,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부득이 전화로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최재성 수석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에 또 뉴스하이킥에서 한번 인사드리고, 네, 오늘 얼굴 뵙나 싶었는데 오늘은 전화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 열어가지고요,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런 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냐 해임 결의안이냐 뭘 먼저 할 거냐 바로 탄핵 소추로 갈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좀 미숙했다고 봅니다. 네.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경우에는 정말 가파르게 대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양쪽 진영이 결집하게 되고,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2차적 책임이 있다고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인데, 네. 이상민 장관을 정치적으로 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헌재 판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탄핵 소추는 그렇게 되죠. 네, 예. 정치적 키가 넘어가는 거예요, 헌재로. 그래서 모든 전략은 스스로를 압박하거나 스스로 리딩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전국의 칼자루에 해당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탄핵으로 바로 가자 이런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제법 설득력을 얻어서 해임 먼저냐 탄핵 직행이냐 이게 논란이 됐던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매우 미숙했다고 보고요. 예. 따라서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할 거 아닙니까? 거부할 거라고, 확실히 거부할 거라고요?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저는 뭐 확실하다고 보고요. 예. 왜냐면 그동안 과정을 보면은 그것이 충분히 증거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용산 참사 직후에 네. 대통령이 6일 동안 매일 조문을 했거든요. 예. 그때 행안부 장관 동행했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소위 꼬리 잘리기 수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경찰이나 혹은 일선 소방서에 책임을 지우는 듯한 그런 수사 방향 이런 것이 다 국민적 의문이나 반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한다고 보고 거부한다는 건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먼저 얘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대단히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부를 하고 나서 이 탄핵 소추를 하는 거는 큰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요, 거부를 한 다음에 탄핵 소추는 그거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수학 공식 풀듯이 또 축구 경기처럼 월드컵처럼 끝나고 난 다음에 승패가 결정짓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 그러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탄핵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 중심에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굳이 먼저 했느냐, 그 뒤에 상황을 보고 판단을 했으면 됐다, 이제 이런 의견으로 저는 들리고요. 우선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좀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예예.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그 이틀 후에 이상민 처리하라고 최후 통첩을 민주당에서 했거든요. 그랬죠. 매우 잘못된 전략이에요. 국정조사 합의 이전에 했으면 또 다른 문제인데 예. 합의하고 난 다음에 이상민 해임하라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네. 진상규명이 첫 번째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 자르기 수사고 미진하고 무언가 의도된 각본에 의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래서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진상규명 한 다음에 책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고 처벌하고 이게 수순인데 네네네. 국정조사 합의한 다음에 이상민 해임하라고 최후 통첩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했거든요.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아마 충분히 네,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최수석께서도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아니면 발부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발부될 수가 없는 거라고 봤죠. 예. 우선은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합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가지거든요. 우선 서훈 전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지낸 사람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전 정권에 대한 민주당에서는 보복 수사라고 하고 그것도 안보를 정쟁에 그래서 도를 넘는 거 하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고 그래서 상당한 쟁점이 돼 있는 거고 그 중심에 서훈 전 안보실장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도망가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훈 전 실장이 도망간다는 거는 패배를 자인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 논쟁에서. 그냥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예. 두 번째로는 증거를 삭제했다. 정보를 삭제했다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증거인멸이 시도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원본은 지금 정부에 있단 말이에요. 네, 국방부에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국방부 장관도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현재 정보를 현 정부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국방부에 침투하고 그 정보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를 인멸한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서훈 장관은 전현 정권의 최대 이 쟁점인 요 문제에 대해서 도망가는 순간 그건 전 정부의 패배이고 패배를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고 증거인멸은 원본이 있는데 그거를 전 정권의 안보실장이 어떻게 인멸해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영장을 담당 우리가 보통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을 하는데 네네. 저는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영장 담당 판사가. 예. 왜냐하면은 서훈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시 보고했던 것을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제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판사가 그래요. 그게 효력이 있느냐? 그거 위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그걸 언제 작성했느냐? 혹시 최근에 작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신문을 했다고는 몰라도 그것 자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판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어떻게 보면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이 핸들을 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는데 이제 구속영장이 나왔다라고 이제 최재성 수석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좀. 네네. 신이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증거 인멸? 그러니까 이미 국방부의 원본 자료가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물연대 쪽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이 어느새 2주일 14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주시고 법과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또 공정이라는 것을 기치로 대통령이 된 건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도 소위 이제 법 위에는 누구도 없다 이런 말을 이제 소위 말해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도 했고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암시한 거죠. 네. 그런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역은 없다. 법과 원칙에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성역이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하잖아요. 예.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는 성역이 있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이 객관성을 가지려면 스스로에게도 엄격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는데 이것이 선택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미 그 말의 가치는 적어도 이 정권에서는 상실된 거죠. 그거를 노동자에게 또 수많은 이제 시작된 고소고발에 이런 것에 법과 원칙이라는 칼자루를 들었는데 그것은 이 반동적으로 얘기를 하면 스스로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말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지금 최 전 수석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이 통했다 뭐 이런 분석도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간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 또 이 국정 운영을 하고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입장은 90% 이상이 방어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거는 잘못된 거고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고소 고발을 남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해명을 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얻기 위한 이제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사 고소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지층 결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모토 같은데 그거는 지금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경 대응 또 이 고소고발 남발 뭐 이런 식의 아주 강한 대응만을 했을 때는 반드시 여론이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중도층이 돌아서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지지율 하락이 매우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연말 연초에 진행될 수 있는 그 신호를 지금 지지율 상승, 일시적 지지율 상승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일을 좀 보여주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이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지금 일단 최 전 수석께서는 보수층에게만 소구하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신을 찍었던 사람이나 찍지 않은 사람이나 다시 말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축소지향적으로 안으로 감아 안아서 저렇게 강경 일변도로만 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적 리더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갈라치기 리더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도 손해고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전쟁적 상황,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예고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경, 노조도 강경, 노동 문제도 강경, 야당한테도 강경, 또 편파적 수사, 자신들에게는 관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는 예고적 단계지만 이게 박근혜 정부 말기처럼 현실적으로 일촉즉발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강경이라는 두 글자가 대통령 이마에 딱 붙는 순간 저는 지지율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뭐 얘기해 주신 거에 좀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법과 원칙 강조라는 지점에 대해서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뭐 야당이라든지 노동계 뭐 대북 관련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언론 쪽도 있단 말이죠. 이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고 방송에서 밝힌 방송인 김어준 씨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을 대통령실이 형사 고발을 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라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 이 청담동 술자리 관련된 의혹으로 10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요. 천공 스승인지 천공 사승인지 하는 부분이 이상하잖아요. 김종대 전 의원이 대통령 관저를 국방부 장관 관저를 쓰기 위해서 천공을 대동하고 강화처장이 갔다 이걸 고발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천공은 어떻게 했죠? 내가 대통령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현안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오면 천공이 유튜브로 대답한다. 이게 천공 쪽 얘기거든요. 최수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그 말을 고발하기 전에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천공을 고발해야죠. 근데 천공은 고발하지 아니하고 천공이 같다고 얘기하는 김종대 의원만 고발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천공은 그냥 천공을 먼저 고발하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전무수석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 최재성 전 수석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노동계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그리고 화물연대 측의 입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2주가 됐는데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또 동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 사실 파업 장기화가 큰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차를 멈추는 동안 하일보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정말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화물 노동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은 운송 자격까지 취소하겠다, 생존권 박탈하겠다 이런 명령까지 내리면서 또 현장의 분노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사실 이번 파업에 비조합원들의 좀 자발적인 동참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아무래도 안전운임되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품목이 제도이기 때문에 비조합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사실 좀 파업이 길어지면서 이제 비조합원들의 압박을 견디지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제 있었던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의 고발 사주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하기 위해서 이 수사관의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이 고발 사주와 채널A 사건 사이의 연관성까지 발견이 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뉴스버스의 김태현 기자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김태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어제 뉴스버스의 단독 기사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하기 위해서 포렌식 수사관, 그러니까 이제 휴대전화 다시 복원하는 요 수사관과의 면담 내용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건데, 일단은 제일 먼저 궁금한 거, 이거 어떤 과정으로 밝혀지게 됐나요? 일단은 이날 이제 지난 5일이죠.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재판에 이 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예. 이날 재판에서는 이제 지난 8월 29일에 이제 김웅 의원을 불기소한 이희동 부장검사랑 수사관이 면담을 했던 결과 보고서를 두고 변호인이랑 공수처 검사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네. 애초에 이 보고서만 보면은 김웅 의원이랑 그리고 손준성 부장검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언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손준성 부장검사 측에서 유리하게 작성된 부분을 이제 물어봤는데, 이 유리하게 작성된 부분을 묻다 보니까 그 전문 수사관, 그러니까 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해주신 내용이라면 이제 면담 내용을 기록해서 법원에 이제 불기소의 이유로 썼는데, 그 내용에 이 수사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두 개가 이제 어긋나게 됐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손준성 부장검사 측에서 이분이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써준 사람이기 때문에 유리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렀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이제 재판 분위기가 좀 특이해졌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 조작이 됐다, 이걸 밝혔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면담 보고서에 보면요, 텔레그램으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한 4가지 가능성들이 기재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면담 보고서가 실제로 화면에 띄어진 건 아니고요. 이 공수처 검사랑 그리고 변호인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건데, 이 4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인이 천천히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도 다 박아다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이 4가지 가능성은 이제 먼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전달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고발사주의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그렇죠. 나머지 3가지 가능성은 이제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거론이 됐던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관이 부장검사와 4가지 가능성을 나눠놓고 대화한 적은 없고, 그리고 이제 A, B, C, 그러니까 손준성, 김웅, 조성훈으로 거론하지 않고 A, B, C로 나눠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대화한 적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똑같이 물어보는데요. 최초의 전달자가 손준성 검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증인이 말한 게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여기서도 저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판을 좀 뒤집는 지금 그런 증언들이라서 이게 아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렇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저도 아주 기억이 나는 부분이요. 이 위아래 누가 이거를 검색했는지 알 수 없게 사진을 찍어서 위아래를 자르고, 자른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됐고,